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노경 교수입니다. 오늘은 경비협법 중에서 경비지도사의 직무, 경비원의 의무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제가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갖고 프리랜서 경비지도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창녕리에 있는 어떤 양파축제, 창녕에 양파축제가 열리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양파축제에 경비지도사가 와서 좀 관리감독, 지도감독을 해주라 해서 제가 가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 양파축제는 보니까 유명한 트로트 작곡가 박성훈님 있죠. 박성훈님의 고향이 창녕인가 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박성훈 작곡가와 함께하는 제8회 창녕 양파 마늘 가요제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뭐 송가인이라든가 유명한 가수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경비원들을 한 5, 60명 정도 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집단민원 현장이죠. 100명 이상이 모이는 문화체육국제예술행사는 집단민원 현장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경비원을 배치할 때는 반드시 경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비지도사 반명이 반드시 가야 되니까 저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대표하고 경비회사 대표하고 친분이 있어서 그럼 내가 좀 가주겠다 하고 이제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경비지도사가 과연 집단민원행사를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어떠한 직무를 수행할 것인가, 거기에 있는 경비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좀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서 제가 요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지도사 직무 중에서 이제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경비지도사 공통된 직무가 있습니다. 일단 경비지도사는 첫 번째로 경비원을 지도, 감독, 교육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지도, 감독, 교육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실시를 하고 그 기록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저도 부산에 있는 모 대학에 경비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 대학에 경비지도사로 선임이 되어 있습니다. 창녕 양파축제는 프리랜서로 가는 거고 여기는 고정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월 1회 이상 지도 감독을 가고 있는데 관할 경찰서, 그 대학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제가 월 1회 지도 감독 교육 계획을 세워서 제가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 계획 일정에 따라서 제가 지도 점검 감독을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다 제가 사인을 하고 필요한 어떤 내용을 간단히 메모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교육을 실시한 대장에 기록한 다음에 2년간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경비원에 대한 어떤 지도 감독 외에 교육은 다 온라인 교육으로 거의 대체가 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재 경비지도사가 현장에 나가서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할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감독, 점검하는 정도로 끝이 나고 교육은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고 온라인 교육 이수 결과를 자동으로 경비회사에서 출력을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관한 대장을 2년간 회사에서 보관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도사가 교육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지도사 업무가 조금 수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교육이 생기기 전엔 지도사가 현장에 나가서 예전에는 4시간인데 지금은 2차죠. 월 4시간의 직무 교육을 해야 되니까 4시간 직무하는데 현장이 경비원이 5건 더 흩어져 있다. 그러면 월 4, 5, 20, 20시간을 교육해야 되는 거예요. 쉽지 않죠. 경비원이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교육을 한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4시간 하던 게 너무 현실에 맞지 않다 해서 경비원 교육을 2시간, 직무 교육을 2시간으로 줄였습니다만 그것도 지금은 온라인으로 대체해서 경비원들이 근무하다가 수시로 자기 쉬는 시간에 온라인으로 인터넷 휴대폰으로 교육을 들으면 좀 되도록 편리하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 현장에 비치된 경비원에 대한 순회 점검 및 감독 여기 말했죠? 이것도 월 1회 이상 한다.
지도 감독 교육 계획 수립이고 이거는 실제로 순회 점검 감독을 하는 거죠. 제가 모 대학에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경찰기관 소방기관과의 연락 방법 지도. 사실 이거는 뭐 경찰 112, 119 하면 되지만 관할 지구대 또는 관할 파출소, 관할 소방사하고 다이렉트 한 라인을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 유사시에 뭐 우리 그 경비구역 안에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 성범죄가 발생했다. 그때는 바로 112보다는 관할 지구대 파출소에 바로 연락하는 것이 더 빠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 방법을 경비 지도사가 경비원에게 지도하는 것을 공통 임무로 한다. 자, 공통 직무는 크게 보면 세 가지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단 민원 현장에 선임 배치된 경비 지도사입니다. 제가 작년 양파 마늘 축제에 간다고 가정하면 이 집단 민원 현장에 제가 배치된 경비 지도사입니다. 이때 경비 지도사의 업무는 직무는 배치된 기간만 합니다. 그래서 그 배치가 제가 양파 마늘 축제에는 그날 당일날 오후 4시 반부터 행사가 끝나는 밤 10시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만 경비지도사가 1, 2, 3, 4의 직무를 수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하고 끝이 나는 거죠. 한시적 임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경비원 등의 의무 위반 행위 예방 및 제지. 그러니까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이 불법 폭력 행사하거나 뭐 타인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정당한 총애를 방해하거나 한 일이 없도록 의무 위반 행위가 없도록 제지하는 거고 경비원의 복장 착용 등에 대한 지도 감독입니다. 집단 민원 현장에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복장을 착용해야 되고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 배치 허가 신청을 할 때 경비원의 복장 자체를 미리 사진으로 찍어서 신고하고 그 신고된 복장을 착용을 해야 됩니다. 신고된 동일 복장을 착용했는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경비원의 장비 휴대 및 사용 지도 감독입니다. 근데 실제로 집단 현장의 경비원이 장비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무전기, 호각 이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사실 경찰봉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경찰봉을 찰 정도의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큰 장비에 대한 지도 감독은 크게 할 것 없었고 무전기를 제대로 정확하게 이제 착용이 유지하고 있는지 이어폰을 착용했는지 이런 정도 지도 감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에 대한 명부 관리. 요거는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들은 그때 필요에 의해서 배치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경비업체에서 상시적으로 고용하고 있는 경비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집단 민원 현장은 일시적으로 몇 시간 또 며칠만 쓰고 말기 때문에 상시 고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급조해서 모읍니다. 30명 필요하다 30명만 모아요. 이걸 모으는 능력이 경비회사 사장의 능력입니다. 평소에 이런 경비원 신임 교육을 받은 사람 명단을 쫙 확보하고 있다가 연락을 쫙 해서 야, 니 언제 행사 있으니까 와, 몇 시까지 와 하면 애들이 쫙 오는 거죠. 예, 오겠습니다 하는 애들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급인이 50명의 경비원을 요청했는데 수급인인 경비회사의 사장이 30명밖에 못 간다. 그러면 경비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경비원을 짧은 시간에 많이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유능한 경비회사 업체 대표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민원에 배치된 경비원이 30명이면 30명의 명부, 50명이면 50명의 명부를 다 관리하고 있다가 거기 온 사람이 실제로 명부상에 등기된 사람하고 실제 현장에 온 사람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죠. 그러면 이제 경찰서에서 점검 나오는데 점검 나오면 지도자가 한 것처럼 똑같이 현장에 배치된 경비원하고 신고된 경비원이 일치하는가 신분증 얼굴 가지고 확인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경비 지도사가 미리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이 더 좋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집단 민원 현장에 배치된 경비지도사의 직무고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경우에는 요 1, 2, 3이 평상시에 경비지도사의 직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계경비지도사의 직무는 앞에 나왔던 공통직무를 포함해서 월 1회 이상
수행해야 되는데 기계경비 업무를 위한 기계장치의 운용 감독. 그리고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 시스템, 기미 시스템을 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시험 과목에도 기계경비, 개론, 그죠? 이런 게 경비 설비, 이런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계장치에 대한 운용 감독을 월 이상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경보 방지를 위한 기기관리 감독. 그러니까 이게 순회하면서, CCTV라든가 감지 같은 게 이상이 있는 없나를 수시로 점검하는 역할도 기계경비지도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장비가 많으면 기계경비지도사가 순회하면서 확인해야 할 장비가 굉장히 많겠죠. 그러니까 그런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기계경비지도사가 일반 경비지도사보다는 희소 가치가 있고 취업도 조금 더 용이하고 보수도 일반 경비지도사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왜? 이게 기계경비업체는 대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계경비지도사를 따기도 좀 더 어렵고, 그러니까 좀 더 대우를 해주는 대신에 일반 경비지도사의 업무를 포함해서 요 1번, 2번 업무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기계경비 시스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잘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비원의 의무입니다. 자, 일반 경비원, 특수 경비원의 모두 공통된 의무를 살펴보면, 첫째, 물리력 등 위력 행사가 금지됩니다. 당연하겠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항상 얘기했죠. 벗어난 행위, 매우 중단되면 행위를 했습니다. 19조 1항 7호죠. 벗어난 행위를 경비원은 해서는 안 됩니다. 위력과시, 물리력 행사는 일종의 강제력 행사 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완력의 행사 같은 걸 말해요. 절대 해서는 안 되죠. 이거는 경비원 자신도 형사 책임을 지고, 그 다음에 경비업체도 언리처벌, 허가치유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여기 보면 주체가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주로 시키는 사람은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업체 사장입니다. 사장이 시키지 다른 사람 시키지 않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도급인이 시킬 수 있습니다. 도급인은 경비업체 입장에서 보면 갑이죠. 갑이 뭐 어떻게 해달까 막 까딱하면 이게 불이익 받을까 싶어서 도급인의 뜻대로, 지시대로 또는 원하는 대로, 부탁대로 해주기 쉬워요. 그렇지만 도급인이 요구하는 것이 위법부당한 것이면 안 해야 됩니다.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요구했다. 그때는 아주 정중하게 거절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완강하게 그거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대표님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완강히 했을 때는 다음엔 도급 안 주겠죠. 그러니까 법에는 거절이 되어 있지만 이 거부하는 방식을 아주 유연하고 부드럽게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게 그 사람의 거리가 손상되지 않게 잘하는 것이 사회생활입니다. 그래서 요 1번은 주체가 경비원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경우고, 2번은 경비원을 하여금 누구든지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입니다. 주체가 다르죠. 경비원, everybody. 이렇게 두 가지가 내용은 비슷하지만 주체가 다르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의 의무입니다. 이거는 여기는 1, 2, 3, 4는 특수경비원에게만 해당되고 일반 경비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첫째, 직무상 명령 복종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시설주, 관할 경찰 관서장,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물론 일반 경비원도 사실은 상급자, 대표이사의 명의에 복종해야 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관행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법률상으로는 그 기준이 없어요. 법률상으로는 특수경비원한테만 시설주나 관할경찰 관서장이나 소속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특수경비원의 직무의 성격 때문이겠죠. 국가 중요 시설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한 복종 의무를 부여하지 않으면 여차하면 국가중의지를 지키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군인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내가 명령 못 따르겠습니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인, 경찰, 특수경비원들은 특별한 복종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다가 명시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명령이 명백히 위협하지 않으면 단순히 부당한 명령 정도일 때는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부당한 명령은 또 따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부당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은 복종 의무가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명백히 위협한 지시는 따르면 안 되죠. 명령 따르면 안 됩니다. 그러나 위법과 부당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지만 이론상으로는 위법한 명령은 거부해야 되고 단순히 부당한 명령은 원칙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애매한 게 있어요. 현재의 부당한 지시, 현재의 부당한 명령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따르지 않은 이유를 소명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관련 규정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룰 건 아니지만 그까지 들어가면 너무 깊이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특수경비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는 복종해야 되고 단순히 부당한 명령도 제가 볼 때는 복종 의무가 있다고 해석을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경비구역 이탈 금지 의무입니다. 특수경비는 소속 상사의 허가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구역을 벗어나서 안 된다. 아니 국가중요시를 지키는 특경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비를 벗어난다. 군인으로 말하면 군인이 위수구역을 이탈하거나 군인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면 똑같아요. 이거는 군인이 자기 근무지를 이탈하다면 탈행이죠. 엄청나게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특수경비원도 거기에 준해서 경비구역을 정당한 이유 없이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쟁의, 행위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경비 의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행위를 할 수 없다. 특수경비원이 국가중요를 지키는 사람이 파업, 태업해서 안 되겠죠? 우리 방위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에서 필수 업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수 업무를 하는 사람들도 파업, 태업이 금지입니다. 예를 들면 방위산업체 모든 사람이 파업, 태업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고 전기, 전력, 방산업, 방산물체 직접 생산 이런 거에 관계된 사람들은 파업, 태업해서 안 되죠. 방위산업체 근무하는 사람이 예를 들면 무기를 생산하는 사람, 탄약을 생산하는 사람,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 그 다음에 또 용수를 공급하는 사람이 파업해보면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을 못할 수도 있어요. 방위산업체 물자를 생산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파업태 못하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 경찰은 파업태 못하잖아요.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특수경비원의 직무의 특성 때문에 파업태업 정행위를 금지한다. 너무나 당연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청원경찰도 당연히 정행위에 금지되겠죠. 군인, 경찰, 특수경비원, 청원경찰 다 정행위 금지됩니다. 그 다음에 4번 무기의 안전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수경비원하고 청원경찰에게는 무기를 지급해서 무기를 휴대하고 근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무기를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무기 휴대 사용은 잘못될 때는 치명적인 어떤 생명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전수칙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군대를 갔다 온 우리 남자들은 무기 안전수칙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군대를 가지 않은 여성들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무기 안전수칙이 뭔지 한번 좀 살펴볼까요? 목이 많은데 가볍게 커피 한 잔 살짝 하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커피 한 잔 하시죠. 저는 뭐니 해도 이 믹스 커피가 제 입에 딱이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믹스 커피 정말 맛있는데 요즘은 더치 커피잖아요. 더치 커피를 찬물에 쫙 탄 다음에 얼음을 좀 넣어서 먹어봤더니 이 믹스 커피는 약간 마실 때는 달콤해서 좋은데 끝이 텁텁하잖아요. 근데 더치 커피에 얼음을 타서 딱 먹으니까 단맛이 없지만 맛이 뒤끝이 깔끔하고 개운해요. 그래서 이거 새로운 맛이네 해서 요즘 이제 더치 커피
아이스 더치 커피의 맛을 조금 들고 있는데 집에서도 이 커피 참 더치 커피 맛있네 이러면서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더치 커피는 가끔 제 거를 뺏어 먹기도 합니다. 자, 무기 안전 수칙 한번 볼까요? 1. 특수경비는 사람을 향하여 권총, 소총을 발사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구두 또는 공포탄에 의한 사격으로 상대방에게 경고해야 한다. 자, 먼저 실탄을 발사하기 전에 구두로 총을 쏘겠다. 무기를 버리라. 투항해라. 투항 투기명령을 내려야 되겠죠? 구두로 경고하거나 공포탄으로 경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관들도 흉기를 든 범인이 있을 때 바로 쏘지 않고 무기를 버리도록 또는 투기 투항 명령을 3회 정도 한 다음에 보통 공포탄, 실탄을 쏩니다. 구두 경고하고 구두 경고해서 안 될 때는 공포탄을 쏘고 그래 안 될 때 비로소 실탄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게 안전수칙이죠. 왜냐하면 죄를 지은 것은 나쁘지만 그렇다고 사람 생명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를 먼저 하는 거죠.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도 부득이한테는 경고하지 않을 수 있다. 즉 경고하지 않고 바로 실탄을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우 위험하고 급박하고 경고할 시간과 여유가 없을 때 경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특수경비원을 급습하거나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범행이 목전에 눈앞입니다. 실행되고 있는 등 상황이 급박하여 경고할 시간과 여유가 없는 경우, 예를 들면 특수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서 경비원을 찌른다. 또는 경비구에 안에 어떤 사람 고객을 찌른다. 찌르려고 칼을 빼두고 확 찌른다. 이때는 여러분 경고할 시간이 없죠? 그때는 바로 실탄을 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인질, 간첩, 테러 사건에 있어서 은밀히 작전을 수행하는 경우. 자, 예를 들면 인질 사건이 발생했다. 특수경비원 경비 안에서. 그럴 때 만약에 저격수가 있다고 치면 예를 들면 협상을 하거나 설득을 해서 그것이 안 된다. 그런데 더 시간을 끌었다가는 특공대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이럴 때 있어 만약에 시간을 더 끌었다가는 그 인질의 생명이 위험하다 할 때는 저격수가 적절한 위치에서 저격을 해서 바로 인질범을 쏠 수도 있겠죠. 그때는 경고해가지고 내가 지금 저격수가 발사하겠다 하겠다 해가지고 저기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은밀히 바로 빵 쏴보는 거죠. 마치 테러 하듯이. 인질 간첩 테러 사건은 역시 경고가 필요 없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은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자,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와 무관한 다중, 일반 국민의 생명, 신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당연하죠. 총기를 쏘는데 범인을 향해 쏴야 되지 또는 가해자를 향해 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일반 시민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 그때는 함부로 쏘면 안 되죠. 조심해야 됩니다. 원칙이 이렇고 다만은 예외죠.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타인 또는 특수경비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최소한을 보면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총기를 안 쏘고는 제3자 또는 특정의 생명, 신체의 위협을 방지할 수 없다. 일단은 쏘는데 필요한 최소한을 보면서 쏜다는 말은 예를 들면 마구잡이로 머리라든가 목이라든가 이 심장, 폐가 있는 치명적인 부위죠. 치명적인 부위를 피해서 가능한 대퇴부 이하를 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찰관의 어떤 무기 사용 매뉴얼에도 총기를 사용하는 것을 최소화하되 부득이 쏴야 될 경우는 대퇴부 이하를 겨냥해서 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범이라도 마구잡이를 쏘서 죽이서 안 된다는 거죠. 머리를 쏜다, 심장을 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손을 쏜다, 팔을 쏜다, 다리를 쏜다. 그렇죠? 남자의 어떤 고환 밑부분으로 쏘면 위험하죠? 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필요 최소한도 범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경비원은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에 대해서 권총, 소총을 발사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은 14세 미만자나 임산부에 대해서는 권총소총을 원칙적으로 발사해서는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경우는 14세 미만자 또는 임산부가 총기나 폭발물을 가지고 대항할 때는 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겠죠? 그럼 14세 미만자나 임산부가 칼을 들고 대항할 때 어떻게 됩니까? 권총소총을 발사할 수 있죠? 총기나 폭발물인데 칼은 총기나 폭발물이 아니잖아요. 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자는 쏠 수 있는데 그때도 범죄와 무관한 다중의 생명, 신체 위해를 가하려고 때는 사용해서 안 되는데 필요 없이 꼭 사용할 경우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사용해야 되는 거죠. 14세 미만자는 임산부가 죽지 않을 만큼, 특히 임산부라면 더 위험하잖아요. 가능하면 안 사야겠지만 부득이야 임산부가 진짜 우리 뭡니까? 횟집에서 회칼 두고 특수인물 찔러간다. 그럴 때는 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발등이나 발모가지라든가 말이죠. 무릎이라든가 다리를 종아리를 쏴든지 허벅지를 쏴야겠죠. 14살 미만 초등학생도 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안 쏘는 게 원칙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대테비아를 써서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것이 무기의 안전 수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경비지도사와 경비지도자의 직무와 경비원의 의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